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입니다. 출발 새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재보선 두 곳에서 새누리당이 당선되면서 신문기사 제목이 압승이다 완승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곳 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당선했던 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렇다면 이변은 없었다 하는 제목이 옳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완승이 아니라 서청원 의원의 롤백입니다.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친박 좌장의 복귀다 하는 말이 넘쳐납니다. 차기 당권이냐 국회의장이냐 하는 말도 무성합니다. 글쎄요, 세간에서 내리는 결론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박심이 결정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11월 1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재보선 이후에 여당의 권력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향후 박근혜 정부의 승패도 여기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새누리당 사무총장 홍문종 의원을 연결해서 새누리당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생각구 일도 조더죠. 중국명으로는 다오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전쟁 준비 단계라고까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 몰아치는 새로운 긴장관계는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의 우경화에서 시작됐는데요. 결코 우리와 무관한 사태가 아닙니다. 2부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마련하는 인물 포커스, 오늘은 우리 프로야구사의 불멸의 기록 22연승의 투수로 남아있는 박칠순 선수를 초대합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예, 주윤서 살펴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이종원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네. 댓글 문제 국민 의혹 없게 침묵 깨고 전국 돌파 의지 박 대통령 국정원 의혹 철저 조사 후 문책. 예,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이 관련한 발언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가계부채 불안, 중산층도 덮쳐 이런 제목도 눈에 띄고요. 주택청약, 임대사업법인에도 허용 검토, 그리고 통일부 산하재단에서 탈북자 도강비를 댔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예, 이 가계부채 불안, 중산층도 이제 덮쳤다. 이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얘기인데, 네. 이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이 가계부채 문제를 경고하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려한다 이런 입장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겁니다. 국회에 어제 금융안정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전세금 상승에다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가 맞물려 중소득, 중신용 가계의 채무부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총평을 했습니다. 예. 특히 주택 매도를 통한 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소득이 줄면 빚 갚을 능력이 뚝 떨어지는 중산층이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네요. 예, 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역대 최고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980조 원. 예, 천조에 거의 지금 임박했습니다. 예. 또 직전 1년간 개인 가처분 소득은 717조 6천억 원인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처분 소득 총액보다도 가계부채 총액이 더 많은 거죠. 이에 따라서 이거를 개인별로 딱 나눠봤더니 개인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이 137%. 로 추정이 된 겁니다. 예. 지난해 136%부터 악화가 돼서 사상 최고치인데요. 이거 역시 2004년 정도에 103%였습니다. 이게. 그런데 계속 8년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것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조짐이네요. 예, 이 문제는 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국가 채무든 공기업 부채든 이번에 다 적자성 부채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계 부채도 이 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네. 빚을 부르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영업자가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 또 기업대출 명목으로 돈을 끌어온 중복대출의 잠재부실률 이게 2010년 말 3.4%였는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4.1% 이렇게 높아진 겁니다. 네. 또 은행과 제2금융권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2010년 말에는 0.84%였는데 지난 3월 말 기준으로는 1.34%로 많이 높아진 겁니다. 빚으로 빚을 메우고 점점 더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 등에서 빌리는 돈의 비율이 높아지고 뭐 이런 지금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고 그 부채의 질이 나빠지는 데는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이 그 소득을 잘 통제를 하고 뭐 쓰는 것도 좀 아끼고 뭐 이럴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소득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까 자영업자들은 또 장사는 장사대로 안 되고 특히 이 전세보증금 이게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면서 그걸 마련하려고 전세자금 대출 부담이 또 증가하고 여기에 더해서 금융당국은 은행권 대출을 또 억제하는 정책까지 더해진 겁니다. 결국 다중채무 고령층 자영업자들이 연 30%대 고금리 대출 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구조화가 됐는데 결국 정책 실패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정책 실패, 정책 유도를 잘못해야 한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어제 제가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이 결국은 주택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그렇습니다. 여기 한국은행이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원전 비리 척결 의지를 내비치는데요. 예, 원전 부품 서류 위조. 일부는 아예 확인 불가 상태에 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본때 있게 싹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대통령의 의지를 내비쳐서 어제 국민들이 속이 시원했다. 이런 분들이 많긴 한데, 야,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한편에서는 좀 이제 걱정도 좀 되는 거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원전에 납품된 부품, 기자재 29만 7천여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0.8% 2,287건은 품질 서류가 위조된 거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1.4% 4,149건은 서류 발행기관 폐업 등으로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답니다. 이렇게 어저께 지금 밝혔어요. 예, 그렇군요. 특히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에서도 277건 이렇게 위조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415건은 확인 불가 상태라는 겁니다. 서류 발행기관 폐업 등으로 위조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런 건수가 확인된 건수보다 더 많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 이럴 때 쓰는 적절한 단어가 있죠. 가히 복마전이다 하는 겁니다. 이 복마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부 그 네티즌들은 확인 안 된 거 다 이거 결국 위조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네티즌이 지적이 맞을 겁니다. 네. 예,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이제 어떻게 눈에 띕니까? 마지막 날이죠? 예, 사실상 마지막 날이죠. 예. 11월 2일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내일 토요일이고 하니까 예. 오늘 뭐 이 주요 기관들 다 지금 그 국감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기됐던 쟁점들이 다 아마 오늘 더 터져 나올 것 같아요. 감사원 종합감사도 있고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기서는 역시 그 최근 문제가 된 동양그룹 그 사태와 관련한 그 부분이 논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감사가 있거든요.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원전 비리 문제 또 어저께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욱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국방부 역시 오늘 국정감사 대상이어서 예. 이 군사이버사령부 그 논란 그것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 비감기관이 104개나 됐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오늘 한 24개 가까운 이 기관을 감사를 한다던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상당히 궁금하군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누가 만들까요?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을 듣고 느낀 생각이나 의견을 한 줄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촌철살인의 사연과 의견을 클로징 멘트로 소개해드리고 책 선물도 드립니다.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나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지금 바로 청취자 여러분의 클로징 멘트를 보내주세요.
지난 10월 30일 재보선 두 곳에서 새누리당은 문자 그대로 완성했습니다. 여당은 대선 불복의 유혹에 빠져 정쟁에 몰두하는 야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만 두 곳 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한 지역이죠.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로 민심을 확인했다며 자만할 수만은 없는 것도 분명합니다. 어쨌든 예상보다 큰 표차로 패배한 때문에 민주당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치판의 관심은 4년 반 만에 의정단상으로 돌아온 서청훈 의원에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원조 친박이자 박 대통령과 가장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친박계의 좌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서 의원의 롤백은 당내 권력 지형의 변화를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으로부터 선거 이후의 정치 상황에 대해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예, 이 기뻐시겠습니다. 또 사무총장으로서 두 곳 다 이겼으니까 기분 좋으시죠? 예, 그러나 하여간 마지막 순간까지 조바심을 좀 냈는데요. 예. 역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심은 천심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하여간 새누리당을 지지해 주시고 우리 또 두 후보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 이 공자가 하신 말씀인데, 네. 정말 새누리당이 민심을 따르고 있긴 있는 겁니까? 그럼요. 지금 이게 정쟁하지 말고 제발 민생 좀 하자고 이 서민들 중산층들이 다들 간절히 바라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정쟁 중이어서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거 기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당은 계속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대선 불복성 발언을 하고 무슨 정권 심판 얘기를 하고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국민들한테 특히 이제 화성 같은 데는 발전이 좀 더디다고 생각해서 화성 발전을 지킬 누가 필요하냐 이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거 프레임을 좀 잘못 짠 것 같아요. 민주당이 거기 적극적으로 지역 발전을 어떻게 시키겠다. 지역의 민심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하여간 그래도 우리 화성시 화성 주민들 또 포항 남울릉 여기 계신 분들께서 우리 새누리당에서 말씀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민생 또 경제 그리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새누리당 이것이 더 주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이 두 곳 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했던 곳이고 일부 신문에서는 새누리당 텃밭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었는데 네. 이 선거 이겼다고 해서 이 민주당이 대선 불복 정권 심판론이 국민에게 외면당했다. 이거 홍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너무 좀 과장하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북 국회의원 선거에 5% 이겼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10% 조금 남짓 이겼어요. 예. 33%를 이겼거든요, 화성에서. 물론, 우리 서청훈 후보라는 아주 걸출한 후보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민심이 이렇게 많이 민주당에서 이반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도 저는 틀림없이 정쟁을 일삼는 것 같은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선거에 졌다고 해서 민주당이 댓글 사건에서 손을 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이 장외투쟁도 여전히 병행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박 대통령이 출국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통령이 유럽에 다녀오시고 그 뒤에 또 사과를 민주당이 요구를 하겠지만 대통령은 이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을 어제 밝히셨는데 이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다 접고 쉽게 예상국회로 돌아올 수도 없게 된 것 아니냐. 이 결국 답답한 건 새누리당일 텐데 어떤 보관이 있습니까? 글쎄 저희가 답답하긴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자꾸 지금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처럼 대통령께서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나 어디가 됐든 한 번도 도움을 받은 적이 없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신 적도 없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끝난 다음에 보자. 재판이 뭐라고 나가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민주당이 그거 시시비비를 그때 가서 뭐라고 할 말 있으면 해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선거 문화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통령으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말씀을 다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어제 박지원 의원도 어디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늦게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보기엔 대통령께서 그런 의지를 여러 번 천명하셨거든요. 예. 나는 그 전 정부로부터 아니면 국가기관으로부터 저도 선거에 그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무슨 도움을 받았다든지 그쪽하고 도움을 촉구했다든지 뭐 이용하려고 했다든지 전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미 말씀을 계속 하시고 그런 뜻을 민주당한테 계속 전달해 드렸는데 또 민주당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어제 그 박 대통령께서 그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오랜 침묵을 깨고 이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겠다. 네네. 그리고 재판까지 기다리자. 네. 이렇게 원론적인 걸 밝히신 다음에 네. 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앞으로 공무원들 이 단체든 개인이든 선거 중립을 지키겠다. 네네. 근데 오늘 아침 신문에 당장 이것 정공로하고 네. 전교조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공로가 됐건 전교조가 됐건 그게 뭐 국정원이 됐건 뭐 사이버 사령부가 됐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정치를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그 후보 시절에도 사실 대통령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우리가 어떤 그 정부 기관도 우리 선거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그분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아주 이 역대 대선 사상 계속 제일 깨끗한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굉장히 많은 그 후보자로서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저희도 많은 유혹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후보자로서 그런 확실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거든요. 예, 이게 선거라는 것은 이긴 사람은 역대 가장 깨끗한 선거인데 네. 패배한 사람은 뭔가 불만이 있는 선거. 그래서 그 문재인 후보도 이번에 불공정 선거로 규정을 했고 네. 또 이 민주당 일각에서는 부정선거라고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예, 그게 이제 자기 모순이죠. 이제 문재인 의원도 선거 끝난 다음에 대선에 깨끗이 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이 선거가 끝난 지 지금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됐고요. 또 대통령이 이제 취임해서 사실은 일을 시작하신 지는 8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직까지도 대선 불복성 얘기를 하고 뭔가 이게 선거가 불공정했다고 자꾸 얘기하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앞으로 그 내년 지방선거도 그렇고 다음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그런 거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국민들의 의사가 어떤가를 확인하고 그래야 민주당의 미래가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얘기들을 계속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면 결국은 그 부메랑으로 민주당한테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청취자 안내 멘트 하나만 하고요. 예.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재보선 결과와 전국 현안에 대해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의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모바일 앱 SO와 샤프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박 대통령은 지금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왔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야당이 지난 대선을 불공정 선거로 규정한 것을 일축을 했는데요. 네네. 예, 이렇게 되면 야당이 무조건 승복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야 대결 정국만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대선에 대해서는 승복을 해야죠. 그리고 예, 물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야당이 사과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예, 이 원칙을 지켜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저희들이 여야 관계가 악화될 것을 걱정을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참 저희도 그게 걱정인데요. 아니 잘못하지 않은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한다는 것이 참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야당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지금 재판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재판 결과가 뭐 야당이 생각했던 뭐 그런 결과가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대통령께서 실제로 잘못하지 않으셨고 또 그 주변의 그 모든 분들에게 잘못된 선거를 하지 않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뭐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아직 법원에서 판단도 안 했고 또 저희는
최소한 선거법 안에서 국법을 지켜가면서 헌법을 수호하는 입장에서 선거를 한 사람들에게 자꾸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특별히 대통령한테 자꾸 사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사과는 참 얻어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그 재보선 관심은 그 서청원 의원의 롤백입니다. 네네. 예, 친박 좌장 복귀다, 올드보이 귀환이다 이런 말들이 아주 무성한데요. 네. 예, 우선은 그 친정 체제가 강화될 것 아니냐 이게 중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저도 이제 사무총장입니다만은 예. 저희 새누리당이나 국회에다 대통령이 뜻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아니면 대통령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당 대표 시절에도 사실은 각 기관이나 아니면 제가 그 당시에도 대통령 가까운 거리에 경기도 도당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만은 저희에게 일단 당원 당규에서 주어진 저희의 역할이 있으면 그 역할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존중하시는 스타일이셔요. 그래서 우리 서청원 의원이 되셨습니다만은 서청원 의원께서 대통령 지근거리에 계신 것은 사실이고 예. 또 대통령이 상당히 기뻐하실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대통령께서 글쎄요 우리 서청원 의원님께 뭐 당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저에게 무슨 오다를 주셔서 뭐 어떻게 하신다든지 그럴 스타일이 아니시고 저희에게 맡기고 또 저희를 후원하고 또 저희에게 적극적으로 새누리당이 잘하고 또 당청 간에 이렇게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치어리더 역할을 하신다고 그럴까. 예. 그런 역할을 하시리라고 생각하지 친정 체제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통령 캐릭터하고는 조금 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치어리더 역할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이 치어리더도 치어리더 나름인 것 같아요. 네네. 우선 당의 특별한 주문 뭐 하는 말씀은 안 하신다. 뭐 네. 그건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당에서 알아서 박심을 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대통령께서 예. 성공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마치시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우리 대통령께서 새누리당 당원 아니십니까? 그 유력 당원인데 그리고 또 대통령과 우리 새누리당이 그동안 오랫동안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행정부에서 이런저런 입법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 또 물론 행정부에서 내놓은 입법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칠 건 고치고 또 뭐 보완할 건 보완하고 수정할 건 수정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통령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건 사실이죠. 예. 어떻든 지금까지 2인자로 비춰졌던 김무성 의원과 비박계 대선 주자들 이 정몽준 의원이나 김문수 지사들이 이제 때리게 차기 주자로 거론돼 왔던 것 이건 이제 좀 잠잠해질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지금 출범하신 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8개월 됐는데 예. 지금 무슨 개파 노름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지금서부터 무슨 대권 주자 뭘 한다든지 개파를 뭐 만든다든지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국정을 잘 수행하고 새누리당이 대통령을 청와대와 잘 손발을 맞춰서 나라를 이렇게 잘 별탈 없이 이끌어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런 일들은 저희 새누리당 안에서도 좀 그렇게 오해로 그런 분은 지금 아직 안 계시는데 그렇게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들, 언행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스스로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의원들께서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가시적인 시기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서 의원께서 이런 당에 이제 돌아오시면 조기레임덕 같은 것은 차단이 되겠지만 또 한편 올드보이 귀환이다 이래서 당을 참신하고 활기차게 국민들에게 보이는데 좀 장애는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제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서청원 의원님께서는 이제 7선 의원이시고요. 그러면 거의 30년을 국회에서 보내셨기 때문에 여당 못지않게 야당에서 좋아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많은 분들하고 친분 관계를 가지고 계셔서
아마 우리 여당 내 나름대로의 구심점 역할을 하시는 건 물론이지만 여야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 서청원 의원께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시고 예. 또 야당에서도 많이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국회가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국회가 되고 여야 간에 이제 상생하는 모드를 만들고 이런 일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청원 의원님께서 선봉에 서서 아마 그런 일들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 당에서도 연세는 있으시지만 우리 따뜻한 가슴을 가지신 우리 서청원 의원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예.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스크럼을 같이 짜고 당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논의하고 또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하는데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당도 노장청이 잘 어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5월 전당대회 그대로 하실 거죠? 지금으로 봐서는 뭐 우리 황우여 대표께서 잘하고 계시고 또 이번 선거도 또 압승으로 이끄셨고 그래서 전당대회를 할 요인이 조기 전당대회를 할 요인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다른 질문 한두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네네.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에 지명이 되면서 네. 예, 이른바 이 호남 홀대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5대 권력기관 그러니까 국정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이제 대검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네네. 이 중에 이 서울이 2분, 영남이 2분, 대전이 1분이다. 호남은 한 명도 없다는 건데요. 네. 예, 거기다가 또 이 신임 검찰총장이 같은 PK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끼는 후배다. 네. 이래서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려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네. 인사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실제로 홀대를 받고 있는 데는 경기도 아닌가 싶어요. 예. 보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김기춘 비서실장님을 뵀다고 그렇게 언론에 인터뷰를 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좀 뭐라 그럴까 괜히 어려움을 드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 실장님을 적극적으로 제가 보호해 드리느라고 만나서 예. 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 말씀을 드렸는가 하니까 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이 PK가 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번에.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일 때문에 뵀는데 이 PK가 너무 많다는 소문이 당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김진태 검사하고는 이제 총장과 검사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검사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 잘 모르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대통령이 제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 공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예. 입장에 있는 그런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총장께서 이번에 왜 이렇게 PK 인사가 많으냐. 그거는 대통령께서 호남에 굉장히 관심이 예. 많으시고 감사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전체적인 인사 균형으로 봐서는 호남을 홀대하지 않으실 거다. 그렇게 그런 말씀들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네. 이 사무총장님께서 이번에 지방선거 준비 이제 들어가셔야 될 텐데 네. 이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지사, 강원지사 이 수도권 4군데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서울시장에 이 김황식 전 총리 차출 얘기도 나오고 정몽준 의원이 이번에 좀 몸을 아끼지 말고 던져달라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어떻습니까? 서울시장이 이제 가장 핵심인데요. 네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김황식 총리께는 죄송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뭐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공식적으로 만나서 의사를 타진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김황식 총리 같으면 우리 새누리당 후보로서 박원순 우리 시장하고 해볼 만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서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정몽준 의원도 뭐 아직 거취를 표명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당원들 중에서 그러면 정몽준 의원이 나가서 서울시장을 탈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 외에 옛날에 서울시 시장을 도전했던 분이나 또 아니면 시장을 했던 분이나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당사 주변에 뭐 이분 저분들이 추천도 하고 말씀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지금 확신을 갖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뭐 박원순 시장이나 또 뭐 인천 송영길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는 인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서울시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이렇게 또 서울시 앞으로 당선되면 바로 또 대권 준비한다고 또 서울시 멍들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후보자만 제대로 잘 선택하면 예, 확실히 이길 자신 있다.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사무총장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예, 신혼책의 출발사 지금 1부였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농산물 직거래 바로 알기. 농산물 직거래는 어렵다? 아니다. 제철 꾸러미 신청 한 번이면 제철 농산물이 매주 산지에서 식탁으로. 싱싱장터 클릭 한 번으로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농산물 직거래는 믿을 수 없다? 아니다. 로컬 푸드 직매장에서 우리 동네 농산물을 보고 믿고 구매까지. 건강함과 신선함을 한 번에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대한민국 유통을 바꾸다.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출발사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42분 30초 넘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봅니다. 유보인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 출근길인데요. 구간 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를 따라서 강동쪽으로 가시는 길, 가양대교에서부터 서강대교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앞서 서강대교 부근에 있었던 고정차 여파고요. 이후로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다시 속도가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방면으로 창동교에서 녹천교 구간, 이후로 중랑교에서 성수 분기점 구간 더딘 흐름 보이고 있고요. 양화로가 동교동 삼거리에서 합정역까지 양방면 속도를 못 내고 있고, 신촌로가 신촌교차로에서 동교동 삼거리 지나는데 시속 10km대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과천대로 도심 쪽으로는 남태령역에서 사당역 구간 꾸준히 속도가 내려가고요. 이어지는 동작대로 경문고등학교까지는 쭉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은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중국과 일본 간에 다오이다오 일본 명으로는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본이 실효적인 지보에 중이지만 중국은 오래전부터 영유권을 주장해왔죠. 또 최근에는 일본 쪽에서 무인기를 격추하겠다는 발언이 나오고 이에 대항해서 전투기가 근처에까지 진입하는 등 양국은 이미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로 돌입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센카쿠 일도의 문제는 남북한 문제보다 더 큰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호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전가림 교수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생각구 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간 갈등 오래됐더라고요. 이 2차 대전 뒤 이 미국이 사격장으로 사용하던 섬인데 오키나와를 반환하면서 행정관할권, 이 주권이 아니더라고요. 이 행정관할권을 일본에 넘겨줄 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 지금 두 나라가 주장하는 영유권의 근거가 무엇인지 조금만 짧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뭐 역사적으로 그 배경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1885년에 일본이 무주지임을 확인했습니다. 주인이 없었다는 걸 확인하게 됐다라는 거죠. 무주지 선점했다 이 얘기죠. 네. 그리고 한 10년 뒤에 오키나와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2년도에 그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오키나와를 미국이 점령을 했었는데 그것을 반환하는 과정에 일본에 넘겨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행정 관할권을 넘겨주고 주권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한 상태로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1863년에 이미 중국에서 만들어진 지도에 후젠성에 그 소속된 도서로 이제 분리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895년에 청일전쟁에서 이제 강제로 편입됐기 때문에 이것의 정당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편입한 것은 청일전쟁 때 강제로 편입한 것에 불과하다. 이게 중국 주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2010년 9월, 그러니까 3년 전에 그 일본이 생각구를 국유화하지 않았습니까? 12년 9월 11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작년입니다. 그렇죠. 작년이죠. 국유화했는데 이걸 중국이 1978년 중일평화 우호조약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중국 측에서의 주장과 일본이 지금 생각규 열도를 가지고 분쟁을 하고 있고 가장 외교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할 때요. 그 짜오이다오 문제에 대해서는 후대에 남겨두기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십 년 동안 중일 관계 정상적인 발전의 중요한 기초라고 봐왔는데 일본이 최근 들어서 우경화하면서 그리고 집단적 자유권이라든지 각종의 어떤 군사 안보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이렇게 좌경화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 결국은 지금의 그런 중일 관계의 어떤 그 분열이라든지 그런 마찰을 낳고 있다라고 중국 측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일본 그 우경화를 말씀하셨는데, 뭐 우리에게도 독도와 과거사 문제로 지금 도발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우경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뭐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20여 년 동안 지속된 경제 침체 과정 속에서 어떤 일본인들이 심리적으로 받던 압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보다 강력한 일본의 어떤 필요성을 요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배경에서 일본의 어떤 우익 세력들이 하나의 어떤 그 이익과 혹은 영향력을 선점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최근에 중국군이 핵잠수함 부대 존재 사실을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를 해서 일종의 무력 시위를 했는데 오늘부터 일본이 그 육해공 자위대 34,000명을 동원해서 이 실전 훈련, 그것도 섬 탈환하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 이게 중국과 일본 간에 서로 간에 무력 시위로 치닫고 있는데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무력 시위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아마 충돌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지만 이것은 무력 충돌을 염두에 두고 한다라고는 논리적으로는 조금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국가가 훈련을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군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자신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건 당연시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뭐 대결 상황이라는 지금 상황을 전제로 했을 때 이런 훈련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당위적인 측면에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전쟁을 위한 전쟁이냐 아니면 훈련을 위한 훈련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훈련을 위한 훈련을 지속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자위대의 어떤 행동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도 볼 수 있죠. 다만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것이 대두됐다라는 것이 이제 좀 주목을 받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섬 탈환 훈련은 그 처음인 것 같고 바로 그 앞에 이제 중국이 무인기를 동원해서 정찰을 했는데 일본 아베 신조가 이 무인기 격추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중국이 안하무인이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하면서 전쟁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말까지도 나왔는데 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군사적 충돌 가능성의 어떤 긴장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어떤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후과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예. 전쟁의 조건을 갖추기엔 너무나 불충분한 그리고 모자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어떤 주변 정세의 안정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어떤 미래를 담보할 수 없고 확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경계 침체 과정에서 또 다른 재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비록 극우적인 성향이 있긴 하지만 국민적인 사기 충족이라든지 혹은 국가 경제 재기를 위해서도 지금 국가적인 어떤 정렬을 지금 생각기에 집중하기에는 다소 좀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목적들을 위해서라도 양국 간의 전면적인 무역 충돌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네. 이 문제는 미국과 러시아의 향배인데요. 먼저 네. 러시아에 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일본 해상자위대와 러시아 해군이 오츠크해에서 합동훈련을 하기 위해 조율 중이다. 이게 이제 어제 산케이 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네. 사실 일본, 러시아 양국은 1998년부터 이 동해에서 수색구조 훈련을 함께 해왔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러시아가 왜 일본과 합동훈련을 하면서 과거에는 중국과 거의 동맹 관계에 가까운 적도 있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일본 편을 드는지 그게 무슨 이유라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일본 편을 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츠카 해협은 이제 일본의 선박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잠수함의 통로가 되는 그 길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양국 간의 어떤 불필요한 마찰이라든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합동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중국의 어떤 견제 수단이다. 혹은 그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중국 편을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좀 확대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중국, 일본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훈련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끄집어낸 일본의 어떤 언론 플레이의 의도가 다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어제 나온 일본 산케이 신문의 이 해설 같은 것은 네. 상당히 아주 자기적인 해설로 이해를 하시는군요. 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또 미국도 그렇습니다. 이 미국은 최근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동조를 하면서 네. 이 생각국 일도가 만약에 침공을 당하면 미일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미국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걸 확인을 했거든요. 네. 예, 만약에 중일 충돌이 벌어지면 그러면 이제 국지전이 아니고 다국 전쟁으로 어쩌면 세계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런 관측입니다. 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최악의 상황은 그렇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무력 충돌의 가능성도 높지 않고 그리고 국지전에서 국제 간의 어떤 전쟁으로 비화되거나 확대될 가능성도 저는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지금 피벗 투 아시아라고 그래가지고 아시아 회귀 정책을 하는 것이나 혹은 그 과정에서의 어떤 안보적인 배치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본, 뉴질랜드, 호주와 같은 국가들을 이제 연합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미국의 영향력이 과거 같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은 한국 전쟁에서 미국이 휴전을 하는 상당한 큰 영향 중에 하나도 어떤 종이호랑이다. 싸움을 제일 못하는 민족이라고 평가했던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에서 굉장히 맹렬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부상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G2 새로운 G2죠. 이제 초강국인 중국과 강대국인 미국의 그런 세력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미국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는 안 된다. 연합에 대한 성격을 띄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견제가 전쟁으로 비화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르는 국제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응 혹은 비용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되는데요. 네. 이 중국 인민일보와 함께 이 중국 정부를 대변한다는 황구시보
네. 이 신문이 이제 일본은 미국에 의지해서 중국에 대항하기 어렵다 이런 사설까지 게재를 하면서 이 네. 양국이 전쟁 준비다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 이걸 중국 정부의 의사로 봐도 되겠죠? 네, 그럼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언론 자유가 확보된 나라라고 보기 힘드니까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은 검열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최소한 정부의 어떤 영향력이 개입됐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좀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호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전가림 교수였습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예, 2부 마치고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